또 많이 풀었기 때문에 또 갭 투자가 어느 시기에 극성을 부릴 수 있어. 그리고 앞으로도 추가 규제 완화를 정부는 할 계획이 있거든요. 이거 지방은 지금 더 규제 안 하면 그냥 폭삭 망하게 생겼어. 분양도 안 되고, 그죠? 분양도 안 되고, 기존에 벌렸던 사업은 시공도 못 하고, 취득세, 중과세 완화 뭐 그런 걸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완화하기 전에 어떤 그 갭 투기에 대한 차단 장치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정부 입장에서 이런 카드를 꺼내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추가 규제 완화도 해야 되니까. 자, 그리고 위험 수준에 도달한 가계부채, 그죠? 뭐 우리나라 GDP의 뭐 몇 프로라더라? 뭐 180%인가요? 80%인가? 그죠? 어마어마하게 높은 그 OECD 국가 중에 1위, 그죠? 그러니까 부담스러운 거죠. 자, 그리고 갭 투자를 이용한 투기 세력을 막겠다는 의도로 당긴 것으로 이런 대책을 내놨다라는 거죠. 자, 이 문제는 뭐냐면요. 사람들이 전세 대출을 받는데 이 이자를 내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신이 사는데 주거의 질을 낮추질 않아요. 그죠? 예전에는 내가 버는 돈에 이자 300만 원 벌어서 이자 100만 원 내는 걸 얼마나 아까워했어요. 근데 100만 원을 내서라도 살더라고. 요즘 뭐 월세도 100만 원, 150만 원 사는 사람 많아요. 자, 그건 뭐예요? 주거의 질을 낮추지 않겠다라는 거야. 그렇죠. 이건 뭐 당연한 거야. 우리가 살아가는데 기본이 주거이기 때문에 현대 요즘 들어와서 그러니까 지금 요즘 세상에 굉장히 아파트 생활에 익숙한 우리로서는 주거의 질을 낮추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까 쉽게 대출을 많이 받아서 전세로 살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 그죠? 그러니까 이게 브레이크가 없는 거야. 전세 대출은. 자, 이 DSR이라는 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1년 총 소득 중에서 빚을 갚는 데 쓰는 돈의 비율. 그죠? 이렇게. 자, 예를 들어 DSR 40%는 1년에 1억 원을 벌을 때 1년간 내는 상환액이, 그러니까 뭐 상환액이라는 게 원금과 이자가 있겠죠. 4천만 원을 얼마 안 된다. 그러니까 네가 버는 소득만큼만 대출 받아라. 근데 그 1년간 내는 금액이 4천만 원이다. 이거 사실상 의미가 없는 거야. 여러분, 5억을 융자 받으면 얼마일까요? 25, 한 250만 원이면 1년에 2,500만 원만 내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 DSR 40%도 별 의미가 없어. 전세 무주택자 입장에서 내가 5억짜리 집을 대출 받을 때도 이자로 그냥 한 2천에서 2,500만 원만 내면 돼. 2천에서 2,500만 원 내면 된다고. 자, 이게 문제는 뭐냐면 1년에 2천에서 2,500만 원 내려고 하면 이게 소득이 좀 돼야죠. 그죠? 소득이 좀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소득이 안 되는 사람들은 이제 전세자금 대출 받기도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죠? 쉽지는 않을 것 같아. 자, 지난해 국내 총 생산 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은 100%를 넘었어요. 아까 180%는 잘못된 거고 100%를 넘었어요. 자, 그래서 OECD 회원국 중 100%를 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자, 이걸 줄여야 되는 게 뭐냐면 대외 신용도라는 게 있잖아. 그죠? 대외 신용도라는 게. 자, 그동안은 전세는 주택 구입 전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DSR을 적용하지 않았으나 가계부채를 조절하기 위해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내놨다. 여러분, 최근에 한번 전세자금 대출 받으려고 하면 굉장히 까다로워졌어요. 그죠? 굉장히 은행들이 까다로워졌어요. 전세 사기 사건도 일어났고 뭐 그런 분위기도 있고 굉장히 까다로워졌는데 이제 DSR을 적용하겠다. 그러면 이제 전세 금액이 급격하게 조정이 될 가능성이 많아.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반전세가 많아지겠죠. 그죠? 왜냐면 주거의 질을 낮추지는 않을 테니까. 그죠? 주거의 질을 낮추지는 않을 테니까 결국은 월세를 더 내는 거로 가겠죠. 그죠?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대출을 조금 받고 월세 살아라. 반전세, 반월세로 살아라.
그 얘기예요, 지금. 포인트는. 월세 살아라. 어쩔 수 없어요. 자, 이게, 긍정적인 효과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반월세, 그렇게 살아버리면, 이 갭 투자를 못 하잖아. 그죠? 투기꾼들이 갭 투자를 못 하잖아. 그죠? 그런 긍정적인 점이 있고, 정부가 노리는 바도, 그런 점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DSR을 전세 대출에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은 부동산 전문가들 사이에서 꾸준하게 제기돼 왔다. 특히 지난해 갭 투자를 이용한 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리자 이를 예방할 수 있는 해결책으로 주목받았다. 자, 그런데 전세에 DSR을 적용한다는 것은 이게 사실 반발이 만만치 않거든요. 말 그대로 아까도 얘기했듯이 돈이 많은 사람은 월급이 많은 사람은 많이 받을 수 있어. 그죠? 많이 받을 수 있어. 근데 월급이 적은 사람은 대출 금액이 작아. 그죠? 작아. 그러면 이제 많이 받지 못하니까 그 돈 가지고 전세를 못 구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전세로 가야 되는 거야. 반전세. 이제 반전세가 많아진다는 얘기야. 자, 이런 그 전세 사기 사건이 앞으로도 계속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요즘 지방 가서 막 그 소형 아파트 전세가율 90%, 95% 그런 집들 많이 이 투기 세력들이 사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또 지금 전세 사기가 또 벌어지고 있어. 내가 보기에. 그리고 앞으로도 또 벌어질 거고. 그런 거에 대한 미연의 방지책을 만들어야 되죠. 그죠? 만들어야 돼. 만약에 여러분 이번과 같이 이런 빌라왕, 그죠? 이런 전세 사기꾼들이 또 한 번 일어나서 또 한 10,000명, 20,000명 막 그렇게 피해를 본다고 해봐. 여러분, 그러면 그 정권은 유지가 안 돼. 그죠? 그 정권은 유지가 안 된다니까. 그리고 이것 때문에 결국 젊은 아이들이 젊은이들한테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잖아. 물론 이게 윤석열 정부의 문제는 아니에요, 사실상. 그죠? 문재인 정부부터 이어온 거니까 정치인들이 다 잘못한 거지. 그죠? 그러니까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이 이 대책을 세운 거예요. 이 DSR 규제를 전세 대출에 집어넣어서 월세를 좀 월세 전환을 해보자라는 취지 같아요. 자, 근데 다만 금융당국은 이 전세 대출 DSR 적용에 두 가지 조건을 붙였어요. 자, 하나는 유주택자의 전세 대출에 DSR을 적용한다는 거예요. 그죠? 유주택자의 전세 대출에 DSR 규제한다. 또 하나는 전세 대출의 이자 상한분에 대해서만 DSR 규제한다. 이건 당연한 얘기고, 여기 원금을 넣을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전세 대출 받아서 원금까지 내는 경우는 별로 없으니까. 그러면 유주택자만 들어가는 거예요. 유주택자만. 자, 이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점진적으로 DSR을 규제를 도입하겠다라는 의지인데,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유주택자에게만 DSR을 규제한다는 얘기는 이거는 반쪽짜리 대책밖에 안 돼. 무주택자들에게도 전세대출 DSR을 적용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반쪽짜리밖에 안 되는 거야. 그죠? 왜냐면 무주택자들에게 DSR을 규제해서 전세대출에 DSR을 규제해서 전세금 폭등을 막고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게끔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겠다라는 그렇게 안 된다라는 거지. 만약에 무주택자의 전세대출에 DSR을 규제하면 반발이 심하겠죠. 그죠? 월급이 작은 사람은 어떡하라는 얘기냐 이거지. 그죠? 그런 사람들의 반발 때문에 이제 한꺼번에 도입은 안 하겠죠. 한꺼번에 도입은 안 하고 유주택자에게 그나마 유주택자들이 자기 집은 다 전세 주고 자기는 또 전세 사는 거야. 그죠? 그리고 그 돈 가지고 남는 돈 가지고 갭 투자를 하더라. 그죠? 갭 투자 하더라 라는 거죠. 자, 대책은 반쪽짜리예요. 이상 절대값TV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